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현채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생로병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약 12번에 걸쳐서 같은 이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을 질병에 대한 인류 투쟁의 역사라고 붙였는데, 이 내용은 사실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여러 시간 의대생들이 수업을 듣고 또 시험을 보면서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죠. 그러나 오늘은 그냥 40여 분 정도에 걸쳐서 인류가 어떤 질병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아왔고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왔는지를 40여 분 정도에 걸쳐 알아볼 텐데, 아마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기 그 그림에서 보시는 거대한 몸집의 씨름 선수가 질병이 되겠고, 몸집이 작은 두 어린이가 그 거인의 두 다리를 붙잡고 용을 쓰고 있는데, 그게 우리 인류가 되겠습니다.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어서 병원을 찾은 50대 여성인데, 사연을 들어보면 4개월 전부터 밥을 씹어 넘기기가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물도 마시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면서 체중이 몸무게가 8kg나 빠져서 바지가 헐렁거릴 정도다. 이런 사연으로 병원에 내원한 분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는 게 머리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사례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영상 검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X선 검사를 보기로 하죠. X선을 발견한 사람은 독일의 물리학자 렌트겐입니다. 이걸 발견한 공로로 1901년에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당시 발견한 X선으로 부인의 손을, 반지를 낀 손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손가락 뼈가 나와 있고 또 반지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현재 많은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X선은 그냥 우리 몸을 투과해 버리기 때문에 이 투과하지 않는 이 조영제라는 거를 환자가 마시고 식도의 벽을 코팅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보시게 되면 가운데 식도가 잘록하게 좁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식도암의 소견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암이 발견되면 물론 이제 조직을 채취해서 암세포 유무를 확인하는 게 그 다음 단계가 되겠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미 암이 다른 장기, 간이라든가 폐 같은 데 이미 퍼져 있는 전이가 된 상태여서 수술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런 식도 스텐트 시술을 했죠. 그러니까 암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식도의 구경을 넓혀주는 이런 시술을 함으로써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술이 되겠는데, 내시경 검사의 짧은 역사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의 위나 이 장 속을 들여다보는 이런 내시경의 원전은 이 찰역사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찰역사가 속이 빈 금속 파이프를 자기 입을 통해서 윗속까지 집어넣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안을 좀 들여다본 게 내시경의 원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내시경은 1950년대부터 이런 광섬유, 옵티컬 파이버를 이용한 내시경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 광섬유는 굉장히 가느다란, 머리카락보다도 가느다란 이런 섬유로 되어 있고, 빛이 한쪽에서 들어오면 굴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걸 모으게 되면은 영상을 구부러진 상태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시경의 끝에는 이와 같은 물체를 관찰할 수 있는 렌즈가 있고, 또 몸속이 깜깜하니까 조명, 또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이러한 광섬유를 이용한 내시경에서 벗어나서 전자내시경이 출현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우리의 몸속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죠. 이게 이 환자에 대해서 그러한 식도 스텐트를 삽입한 내용입니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런 식도 스텐트가 들어가 있으면서 구경이 넓어져서 아까 보였던 식도가 중간 부위에 잘록했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 식도 스텐트가 삽입되어 있는 걸 내시경으로 관찰한 소견이죠. 물론 이런 식도 스텐트를 한다고 해서 암이 완치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남은 생애 동안 몇 개월 안 되는 생애 동안
식사를 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 국립박물관에 있는 신석기 시대 두개골이라고 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구멍이 동그랗게 빵 뚫려 있는데 이게 뭔지 왜 뚫렸는지 모르죠. 어떤 살해할 목적으로 이런 두개골에 구멍을 뚫은 건지 또 주술 목적이나 치료 목적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게 되면은 이 뚫어진 구멍 내에 이 그 뼈를 이루고 있는 골세포가 어느 정도 재생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멍이 뚫리고 나서 이 두개골의 주인공이 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 어느 기간 생존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걸 봄으로써 어떤 살해할 목적보다는 주술적인 목적이나 치료 목적으로 이런 구멍이 뚫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게 될 구멍은 이 그 두개골의 축두골에 아주 예리한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건 중남미 페루에서 몇백 년 전 발견된 두개골입니다. 페루 사람들이 이런 걸 했던 거는 이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목적으로 이런 시술을 했던 건데, 페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악령이 머릿속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두개골에다가 구멍을 뚫어주면은 악령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정신질환이 치료될 거다, 이런 생각하에 이런 시술들을 했던 것이죠. 자, 이 삼국지에 나온 조조입니다. 조조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고 자꾸만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게 되자 당시의 명인 화타의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 화타가 내린 진료는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 승상의 병은 머리에 생긴 일종의 풍증인데 뿌리가 머릿속에 뻗쳐 있어서 이를 수술해야만 병이 낫겠소이다, 이렇게 조조한테 얘기를 했더니 조조는 화를 벌컥 내죠. 내 머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일개 의원이 박통 쪼개듯 내 머리를 쪼개자고 하니 될 법이나 한 바니까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둬 죽여라 해서 화타는 결국 옥살하고 조조도 병을 못 고치고 죽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의 미이라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왼쪽에 이 미이라는 람세스 5세 미이라의 얼굴인데 많은 천연두 곰보라고 하는 천연두 자국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는 많은 권력을 누렸겠지만 이러한 그 천연두에 의한 얼굴의 곰보 자국으로 많은 또 마음의 괴로움을 겪지 않았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터 브레헐이라는 작가가 그린 죽음의 승리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곳곳에서 그 해골로 표시된 죽음의 신이 인간을 괴롭히고 있고 또 시체를 태우는 연기가 솟아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그린 거는 1347년에 흑사병이 유럽 일대를 휩쓸게 됩니다. 당시 그 유럽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하고, 숫자로는 인구가 많지도 않을 때 7,5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원인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죽어왔기 때문에 이걸 200년 뒤에 이 작가가 죽음의 승리란 제목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이 그 스웨덴의 유명한 감독의 이 제7의 봉인이라는 이 영화에서도 보면 이 중세 때 일어나는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흑사병이 왜 일어난지 몰랐기 때문에 이 마녀가 퍼뜨린 거로 믿으면서 죄 없는 애꿎은 여성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고, 또 심판의 날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기도 했습니다. 흑사병은 이때만 있던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세계 곳곳을 휩쓸었는데 1665년에 9월에 영국 런던의 일주일간의 사망 통계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일주일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고 힘이 없어서 죽은 게 11명, 또 이 젖먹이 영유아가 죽은 게 3명, 이 정도 돼 있는데, 아래쪽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이 흑사병으로 7,169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간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를 목격한 의사 말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갔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 이게 신의 노염이 아니라 세균,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패스트균에 의한 급성 감염병이라는 걸 이제 다 알고 두려움을 갖지 않지만, 당시에는 이런
어려움을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 이런 흑사병을 겪고 나서 이 죽음의 기술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15세기의 출판업자 윌리엄 캑스턴이라는 사람이 목판화로 낸 책입니다. 이 책을 낸 의도는 이제 건강한 영혼을 위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자 이런 목적이었는데 그 죽음이 임박해 올 때 정신이 산만해지고 평소에 가졌던 신앙심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걸 목판으로 그려서 잘 죽는 법을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또 이 중세 유럽에도 이런 나쁜 피를 빼내는 시술, 사혈이나 방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아주 유행을 했었고 18세기에도 이 누구나 인정한 치료법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경우에는 탈수에 빠진 왕에게 주치의가 사혈을 시켜서 탈수에 빠지면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니까 물을 보충을 해주고 이런 게 치료법이 될 텐데 오히려 몸에 있는 나쁜 피를 빼낸다는 명목으로 사혈을 시키는 바람에 탈수가 더 악화돼서 왕이 더 빨리 사망했다 이런 기록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왕 같은 경우에는 왕이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비실비실하면은 주치의가 달려들어서 이 하재를 왕한테 먹여서 설사를 시키고 또 이 앞에 말씀드린 사혈에서 피를 뽑았던 거죠. 그래서 평민 같으면 그냥 조용히 쉬면 낫을 그런 몸살도 왕이었기 때문에 설사를 해야 되고 피를 뽑히면서 고생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학의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오른쪽 그림은 1890년에 미국 의대생의 시체 해부 장면인데 그전까지와 다르게 이때가 되면서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 이러한 시체 해부가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7명 정도의 의대생이 모여서 인체를 해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현재 의과대학의 그 해부 과정과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파인데요. 1840년대 그려진 사파입니다. 이거는 몇십 년 전인 1772년에 나이트로스 옥사이드라는 이런 가스, 이거는 현재는 마취제로도 사용이 되는데 당시에는 뭐 그런 효능을 몰랐고 이걸 마시면 사람들이 웃음을 짓는다는 걸 발견을 해서 제목이 인생을 쉽게 사는 법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 아래 제목이 바가지 긁는 부인을 위한 처방 이렇게 돼 있는데 부인들이 바가지를 많이 긁는 경우에는 이 웃음 가스를 사다가 부인을 마시게 하면은 부인이 웃음도 짓고 이런 바가지를 덜 긁게 되니까 인생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다. 이런 그 우스꽝스러운 사파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 그림은 16세기의 팔다리 절단하는 장면인데요. 이때도 썩어가는 팔다리를 그냥 방치해두면은 목숨을 잃는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절단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마취라는 게 무섭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입에다 자갈을 물리고 절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8세기만 해도 병원 수술실이 건물의 제일 위층에 위치했고 또 수술하는 의사는 귀마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환자들의 비명소리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건물의 제일 위층에 수술실이 위치했고 수술하는 의사는 환자가 지르는 비명소리 때문에 정신이 흩어진 걸 막기 위해서 귀마개를 했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제대로 마취가 시작된 건 1858년에 클로로폼을 이용한 전신 마취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수술하면 당연히 다 전신 마취 받고 하는 걸 당연한 걸 여기고 살지만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거죠. 한 150여 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거는 이 마취제 하나의 에테르가 1543년에 마취제로 합성이 됐지만은 300년 동안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용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종교계가 반대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고통을 참아내는 건 신의 섭리이기 때문에 고통을 참아야 된다. 그런 종교계 반대 때문에 300년 동안 이 마취를 할 수 있는 마취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년 동안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런 팔다리를 자르는 수술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미국의 유명한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털 MGH에서 마취를 이용한 외과 수술이 시연되고 있는 장면이
그린 그림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유럽인들에 의해서 이 천연두가 아메리카 원주인 또 남미 아즈텍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이 천연두로 이 원주민들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이쪽에 가장 왼쪽의 그림은 천연두에 걸린 소녀의 모습인데 중국의 의사에도 이런 천연두에 걸린 환자의 모습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이런 질병, 감염성 질병이 인간을 괴롭혀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천연두에서 해방되게 된 것은 이 1802년에 영국의 제너가 소의 천연두라고 할 수 있는 우두에 걸린 소의 고름을 짜서 인간에게 주입하는 이런 종두법을 실시하면서 비로소 천연두에서 해방이 되게 됐는데, 이 사파는 당시 제너가 종두법을 실시할 때 사람들의 두려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소의 고름을 인체에 접종하는 거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어떤 사람은 팔뚝에서 송아지가 나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엉덩이에서 송아지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얼굴 전체가 송아지로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람들이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종두법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나 크게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1872년에 천연두에 걸린 송아지 우두죠. 물집으로부터 백신 원료를 채취하는 장면인데 이런 모양으로 당시에 천연두 백신 원료를 채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니었죠. 이 기록에 보면 1886년에 천연두가 창궐을 했고 또 그해 7월에는 콜레라가 창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종두법을 실시한 건 지석영 선생입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종두법을 실시했고 이거는 영국 제너가 실시한 지 82년 후에 종두법을 실시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 지석영 선생은 이 종두법을 실시했다는 죄로 귀양을 살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비의 총애를 받던 왕실무당 진령군의 미움을 받아서, 어떤 미움이냐면 마마귀신에 대한 불경죄를 졌다, 이런 미움을 받아서 4년간 귀양살이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1860년대 미국 종합병원의 위생상태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병실 바닥뿐만이 아니라 환자들이 누워있는 침대에도 쥐들이 들끓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종합병원에도 이 정도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몇십 년 전에 이런 쥐를 잡아야 된다는 쥐잡이 홍보 포스터가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납니다. 콜레라에 오염된 물을 나눠 마시는 런던 시민들이라는 그런 포스터가 왼쪽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1866년의 목판화입니다. 오염된 물이 병의 근원이란 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그림이 놀라운 거는 사실은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는 사실 밝혀지기보다 20년 전에 이런 걸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세균의 존재를 몰랐고 어떤 물에 의해서 어떤 병이 옮겨진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자, 이 그림은 1857년에 헝가리 의사입니다. 샘멜 와이스라는 헝가리 의사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신생아를 분만하기 전에 의료진이 손을 깨끗이 닦으면 산용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산용열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하는 임산부가 고열에 시달리면서 폐혈증으로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망하게 된 이런 중한 병을 얘기를 하는데, 손을 깨끗이 닦으면 산용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분만할 때 손도 안 닦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짝이 없는 그런 발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게 이 세균이 존재가 알려지기도 전에 이런 발표를 한 것이 굉장히 큰 역사적인 발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균이 알려진 건 1887년에 파스테르가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는 걸 발표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벌써 30년 전에 이런 발표를 한 것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세계보건기구에 보관되어 있는 당시 이 발표를 했던 샘멜 와이스가 사용하였던 세수대야가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사의 발표를 당시 의사들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리스터라는 외과 의사가 대단한 발표를 하는데요. 이분은 이 개방성 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뼈가 부러지면서 살갗 밖으로 튀어나온 걸 얘기를 합니다.
그 폐쇄성 골절이 아니고 개방성 골절은 부러지면서 뼈가 보이는 거죠, 밖으로. 이런 경우에는 대개 그 피부에 있는 세균에 감염이 돼서 대부분 다 죽게 됩니다. 소독을 하지 않으면. 근데 이런 개방성 골절 환자 11명의 상처 부위에다가 석탄산이라는 걸로 소독을 해봤더니 11명 전원을 살릴 수 있었다는 놀라운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전에는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골절이 있으면 당연히 소독을 해야 될 텐데 그 당시에도 역시 그 세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데 이 외과의사 리스터는 1865년에 이런 관찰하고 이거를 2년 뒤 1867년에 란셋이라는 유명한 의학 수지에 발표를 하죠.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는 인류가 의학이 환자의 치료에 정말로 도움이 되기 시작하는 건 이때부터다 해서 150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탈수가 심한 왕한테 오히려 피를 뽑아서 사망을 더 촉진시키기도 한 게 이 당시의 의료였으니까 이때부터 진정한 의료가 시작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혈압은 요새 뭐 집에서 그냥 전자약계로 혈압을 측정하기도 하는데 혈압이 제일 처음 측정된 건 1733년에 스티븐 홀스라는 사람이 말에서 혈압을 측정을 합니다. 어떻게 측정했냐면 말의 동맥, 말의 목에 있는 동맥을 칼로 짠 다음에 거기다 유리관을 꼽아서 그 피가 얼마나 위로 솟구치나를 봄으로써 혈압을 측정했던 것이죠. 근데 사람에다 이런 걸 할 경우에는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되니까 측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른쪽에 보이는 현대적인 혈압계의 그 모습을 갖추게 된 게 무려 143년이 걸렸던 것이죠. 혈압 측정하는 거 하나만 해도 요즘에는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살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오랜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됐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페니실린,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학자가 1929년에 이제 곰팡이, 페니실륨이 항균 작용이 있다는 걸 보고를 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이거에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영국 수상인 처칠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스탈린과 회담하러 소련에 갔다가 당시 폐렴에 걸려서 큰 고통을 받게 되는데 당시 페니실린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걸로 완치할 수 있으면서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된 큰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6.25 이후에 이 페니실린이 많이 들어왔는데 페니실린이 당시에 보면은 만병통치약으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 전에 알부민이 한때 그 만병통치약으로 대접을 받아서 맞을 필요 없는 사람이 알부민을 괜히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6.25 직후에도 이 페니실린이 이 만병통치약으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사람의 위장 점막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소견입니다. 왼쪽에 그 빨간 바탕 속에 그 빨갛게 염색되는 아주 작은 세균들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전자현미경으로 촬영된 위 점막을 덮고 있는 이런 세균의 모습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강 성인 6명 중에 4명 정도가 감염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감염이 많이 이루어진 그런 세균입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호주의 내과 의사인 마샬 또 병리과 의사인 워렌입니다. 병리과 의사가 처음 현미경에서 관찰을 했고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내과 의사인 마샬이 사람의 위장 점막에서 이걸 세균을 이제 배양해서 동종을 하게 되죠. 1982년에 이 마샬 워렌이 호주 학회에다가 이걸 발표하려고 학회를 냈더니 불합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학회 학술위원회에서 이런 황당한 내용 우리 학회에서 발표할 수 없다. 이게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런 그 이유로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이유가 있었냐면 사람의 위에는 대강 폐하가 1 내지 2 정도 되는 강한 염산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위장에는 세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사람들이 100년 동안 갖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학자들이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사람의 위장 속에 세균이 있다는 걸 발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로로 이들은 2005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밤낮 타령하는 이 노벨 의학상을 이 공로로 받게 되는데 이분들의 공로로
궤양, 소화 위궤양이나 12지향 궤양을 소화성 궤양이라고 얘기하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치료법이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검사를 해서 이러한 궤양이 있으면서 이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항생제를 같이 씀으로써 제일 중요한 게 궤양이 재발이 확 줄어든 게 된 거죠. 위궤양이나 12지향 궤양 같은 이런 궤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치료를 해도 곧 재발한다는 게 아주 특징이고 괴로운 점이 하나였는데, 그래서 단골 내과 개원과 내과의원의 단골 환자 1, 2번이 이 궤양 환자가 재발해서 오는 것이었는데, 그런 게 격감을 함으로써 그 내과 개원과에 타격이 됐다는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립의용 운동가 손병희 선생이 이런 공복시 속이 쓰리고 소화불량 이런 걸로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감중 부인이 그 식사를 넣어줄 때 종이에 바른 소화제를 넣고 밀가루로 바르고 부치미로 위장을 해서 감옥에 넣었다고 하는데, 이 손병희 선생이 이런 그림과 같은 이런 위궤양으로 고생하지 않았나 이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데요. 이게 증례는 42살 여자분의 사례입니다. 쭉 보게 되면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심한 변비를 앓다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배변이 정상이었고, 그 뒤 결혼하고 시집살이 하면서 또 다시 심한 변비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분가하면서 좀 나아졌는데 다시 친정어머니의 말기암을 3년간 간병하면서 이번에는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나오는 그런 배변 패턴이었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 살림만 하면서는 정상적인 배변을 되찾았고, 현재 직장에서 일하면서는 가끔씩 변비가 오는 이런 배변 패턴의 변화뿐만 아니라 심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뱀 2마리가 아랫배를 감싸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통증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하나에 속해 있던 게 바로 유당분해 효소 결핍증입니다. 우리말로는 접당 못 견딤증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유를 마시기만 하면은 배가 끓고 아프고 바로 화장실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원인은 밝혀진 게 얼마 안 됩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 우유 속에 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유당분해 효소인데, 이거에 의해서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유당 분해 효소가 부족해서 분해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유당에 의해서 이런 증상을 나타낸 게 1980년대밖에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유당 분해 효소 결핍증도 결국은 이 큰 의미의 증상이 비슷하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 유당 분해 효소 결핍증 환자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원인이 밝혀지고 나서는 유당 분해 효소를 첨가하거나 유당이 분해된 제품을 섭취하게 되면 이런 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해방이 됐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환자들도 우유를 마시고도 이런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대장암의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 대장암 증상이 있는 환자의 대장에 조영제를 넣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 가운데 사진이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이건 바로 왼쪽에는 이런 모양입니다. 사과를 가운데 먹고 난 사과 심의 모습이죠. 대장에 조영제를 넣고 사진을 찍은 이 대장 조영술상 이런 모양이 보이게 되면은 대장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진단을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런 조직을 채취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런 그 굴단한 쇠파이프로 된 경성 직장경을 사용을 했습니다. 항문에 넣고 바로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이러한 전자내시경 등을 이용한 연성 휘어지는 직장경이 나오면서 병변을 훨씬 더 자세하게 관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항문뿐만이 아니라 직장 같은데 자세히 관찰하게 되는데, 이런 대장암의 그 전구 병변되는 게 바로 이 용종이죠. 용종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에서 여러 가지 아래쪽에 있는 유전자의 변이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혹 같은 선종이 생기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용종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정상 점막, 대장 점막이고 용종이 발전한 모습이고, 이건 세월이 지나서
암으로 넘어간 용종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용종이 보이면 그냥 두지 않고 제거를 하는데요. 내시경을 하다 이렇게 용종이 보이면은 이러한 이 철사줄로 목을 조여주고 고주파 전류를 통해 주면서 이게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이런 선정수 용종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게 바로 이런 암으로 넘어갈 수 있는 병변을 찾아서 제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암으로 타기한 유명인을 들면은 우리나라의 근대문학 선구자인 염상섭 선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표본실의 청개구리 이런 걸로도 유명한데요. 예. 그래서 이분은 초기 증상이 변비와 설사를 반복을 했고 아랫배에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즉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하고 그게 다르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변에 피가 묻어 나오기 시작했다고 작고하기 4일 전에 입원하고 나서야 암이고 다른데 또 전이가 된 말기암이었던 걸 알고 퇴원해서 자택에서 운명을 했다고 알려지는데, 또 다른 분은 건축가 정기영 선생이죠. 이분은 이 5년 이상 대장암을 앓다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 떠나기 몇 달 전에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밝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죽음과 마주해야 된다 이런 말을 그 주위 사람들에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요즘에 이러한 진단 치료가 이렇게 그 분자 생물학을 이용한 첨단 마무리, 첨단 의학의 시대를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만의 사례입니다. 55세 남자가 그 음식물 삼키지 못해서 병원에 왔는데 내시경을 봤더니 이런 게 보였습니다. 뭐 같습니까? 보시기에 이 쥐가 보이죠? 쥐꼬리가 쥐꼬리하고 쥐다리가 보입니다. 이분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삼기 힘들어서 대만의 민간요법 중에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어린 생쥐를 먹는 그런 민간요법이 있는데 어린 생쥐 35마리를 먹다가 그 35마리째 목이 걸리면서 온 거죠. 이 환자는 결국 식도암 환자였는데 이런 첨단 의학 시대에 아직도 이런 석기 시대 수준의 이런 민간요법이 아직도 횡행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 말에 전국 학생의 회충난 양성률입니다. 평균 60%가 학생 10명 중 6명이 이런 기생충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학생 하나가 11마리 정도의 회충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오른쪽 아래는 한 환자에서 회출된 회충의 모습입니다. 저런 회충이 장에 있으면서 음식물의 영양분을 다 섭취를 하니까 이 환자는 뭐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삐쩍 마르고 키도 안 크고 늘 얼굴이 누런 이런 모습을 지을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거는 17세기 중엽에 조선시대 5세 어린이 미이라가 발견된 적이 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사인은 결핵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비형간염 바이러스나 또 흙으로 감염되는 회충, 편충, 또 민물 생선회를 통해서 감염되는 간디스토마 이런 그 기생충이 여러 개 감염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코파라는 유명한 기생충 약인데요. 1960년대 요즘엔 쓰지 않는 그 회충약인데 저도 아마 60년대 저걸 먹고 굉장히 토하면서 눈앞이 노래지고 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기생충 질환은 점점 줄어들게 됐는데 이 기생충 박멸협회의 노력에 의해서 기생충 질환은 거의 사라지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 노력을 했던 기생충 박멸협회도 다치 사라지게 돼버렸는데 아토피라든가 크론병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는 게 과거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런 기생충을 대적을 하다가 기생충이 없어지니까 어디 싸울 데가 없으니까 싸울 상대를 우리 몸을 내부 장기를 싸울 상대로 해서 몸을 공격을 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이런 새로운 병이 늘어나게 된 가설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크론병의 최신 치료 중에 하나도 기생충 알인 돼지 편충알을 먹이는 방법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저도 이 20년 전부터 혈압 강화제하고 콜레스테롤 강화제가 이 복합된 그런 알약을 먹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점점 나이 한 노인이 될수록 걸어다니는 종합병이란 말이 나올수록 여러 가지 약을 먹게 되는데
이런 여러 약들이 이제는 하나의 약으로 통합된 그런 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과거에 이제 매독 같은 그 성병이죠. 감염병은 페니실린 한두 번으로 치료가 됐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두 번 약을 먹거나 주사해서 완치하는 이론 쪽에 관심을 좀 덜 갖고 연구를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제 우주기관단총입니다. 이게 이 기관단총의 문제가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고장이 안 나니까 이걸 만든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고 파산에 이르렀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고장도 나야 AS 좀 하고 부품도 갈아 끼우면서 회사 수익을 창출할 텐데 아마 이거 모양으로 그래서 아마 요즘에 이런 병에 대한 치료도 한 번에 완치하는 것보다는 계속 약을 먹게 하는 이런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미국에서 사망률입니다. 우리나라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1900년대 초반과 2000년대까지 보게 되면 100년에 걸쳐서 사망률은 왼쪽처럼 크게 줄어들었지만 평균 수명은 또 크게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성과죠. 왼쪽이 손과 손목이 잘렸을 때 접합수술하고 나서 1년 뒤의 모습이고 인공심장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사례인데요. 3세대 인공심장이 환자에게 착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임상시험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이런 비용을 내지 않는데 인공심장 비용만 1억 원이 넘는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거 10년 전 거의 9년 전에 이런 정도였으니까 이 가격이 상당히 문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포맨이나 이런 그 공상과학 영화인데 이런 인공장기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인공장기가 다 개발이 되는데 가격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인공관이 1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인공장기를 일시금을 내고 살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 재벌 빼고는 다 이제 할부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할부금이 90일에서 연체가 되면은 회사에서 사람을 보내서 인공장기를 그냥 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공상과학 영화니까 뭐 실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인공장기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일도 점점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차 부품을 교체하듯이 인공장기가 열린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고 또 사망하자마자 이런 몸속의 피를 다 부동액으로 바꿔놓고 영하 196도가 되는 냉동 질소칸에 들어가서 미래에 다시 치료돼서 살아나길 기다리는 이런 시신이 미국과 러시아에 몇백 구가 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속의 우리나라의 의료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1980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의 약 8%, 한 10% 정도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이 어머니아에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할 때 어머니가 갖고 있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신생아가 받게 되는데 이런 걸 수직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갖고 있으면서 계속 결국 만성 간염을 거쳐서 간경변증, 간암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백신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걸 개발한 분이 1980년 초반에 서울의대 김정용 교수입니다. 내용은 이분이 세계 최초로 이 B형 간염 백신을 개발했지만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가 낮았기 때문에 당시 보건사회부였었죠. 보건사회에서 이런 백신에 대한 전례가 없다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미국과 프랑스에서 이런 백신을 내면서 우리나라가 3위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내용면에서 세계 최초로 백신을 개발했지만은 결국 3위로 알려지게 되는 이런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을 신생아들에게도 요즘 의무적으로 다 마치기 때문에 요즘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백신 보유, 그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율이 한 2% 정도로 확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의료를 보여준 또 다른 슬라이드인데요. 국제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을 지냈던 제 대학 선배이기도 한 이종욱 선생의 모습이고 이종욱 선생을 딴 이종 펠로우십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라오스라든가 몽골 이런 29개국에 700명이 넘는 의료인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의료가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에 많은 의료인들이 연수를 갔는데 그걸 본딴 한국판 미네소타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 아랍에미레이트 셰이크 칼리파 병원을 5년간 위탁 운영에 체결에 성공했다는 기사도 난 적이 있는데 이게 그냥 단독으로 된 게 아니라 스탠퍼드 대학이나 이런 유럽과 미국의 유수한 병원과 경쟁을 해서 이런 위탁 운영을 맡게 된 것이죠. 또 이거는 한국인이 의료비를 가장 적게 쓰고 암 사망률은 최저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인데 이건 우리나라가 발표한 게 아니라 미국 예일 대학에서 이런 기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손을 뿌리칠 수 있다는 환상은 부질없고 품위만 떨어뜨리고 결코 명예로운 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류 발전의 영속성과 양립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 같은 나이 든 사람은 죽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상에 곰팡이만 자라나고 과거만이 되풀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재직했던 이 병원에 이런 간판의 내용이 사람을 한번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서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이걸 꼭 간판을 꼭 한번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자, 죽음이 벽인가 문인가 이런 주제를 갖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요. 맺은 말로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100년 전의 의학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비해보면 굉장히 유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우리 인류 선조들의 업적이 쌓여서 현재 수준에 이르렀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100년 뒤 2123년에 보면 현재 의학이 그때 의학이면 또 유치한 수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100년 뒤 의학도 현재의 수준이 쌓여서 그렇게 된 거란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의학이 도입된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양 의학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말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 의학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마치 서양 물리학이나 서양 해부학, 서양 미적분학 이런 말 쓰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앞설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끝으로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몸을 불사의 몸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